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미주 방송은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댓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댓글은요, 클라라라는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도중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기사에 나와 있던 정보에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라라 분께서 남겨주신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 부동산 마켓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두 달 전까지 무섭게 오르고 비딩 경쟁이 무서울 정도였는데 한 달 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외곽은 벌써 20% 넘게 빠지고 매물도 많이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토론토는 신규 이민자들 유입이 많고 토론토 밴쿠버에 몰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 늘 치솟는 렌트비와 주택 부족으로 집 구하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시장 분위기 변화가 오네요.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1, 2년 사이 많이 오른 부분은 상당 부분 거품이 빠질 것 같아 보입니다. 채권, 주식, 부동산 순으로 조정이 오고 나면 다시 건강한 마켓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소중한 방송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오픈도 관련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이번에 클라라라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정보에 따르면 그러한 기사 내용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만간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하락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우리와 공유를 해주시면요. 우리 미주은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 그리고 컨텐츠의 수준은 가면 갈수록 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정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6월 2일 구독자분과 함께 만들고 있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수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요. 한 중반까지는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 넘게 하락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열심히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마지막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겠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5분 정도 남기고요. 다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S&P 500은 마이너스 0.75%,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54를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72%로 마감이 됐습니다. 러셀 2000 마이너스 0.49%, 마지막 15분 만에 한 0.6%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틀 연속에 마지막에 좀 힘을 내지 못하면서 플러스 전환에 실패를 했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성장주 중에 그렇다는 거죠. 12.13%, 실버게이트가 8.98% 빠졌고요. 퍼시픽 바이오 8.88%, 업스타트 8.81, 아이온큐가 8%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레모네이드 7.56% 마이너스, 펠로톤이 7.31, 그리고 인텔리아가 7.11% 빠졌고요. 로비노드 6.86, 블록이 6.40, 소파이 5.75, SQM이 5.11%.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성장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플러스를 보인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한때는 플러스 한 4, 5%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미끄러 떨어지면서 1.23%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2, 구글이 0.09%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데요. 구글은 0.09% 마이너스, 엔비디아가 1.89% 빠졌고요. 넷플릭스가 2.29, 테슬라 2.36, 페이스북, 메타가 2.58% 막판에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왜냐면요. 메타 같은 경우는 COO, 그러니까 CEO 말고 운영을 담당하는 최고 임원이 있잖아요. COO가 사임을 표명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좀 중역이 그만둔다는 소식 때문에 마지막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선정한 기사는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가 나와서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이그제큐티브, 임원진이라고 부르죠. 임원진이 오피스에 와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출근을 하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보도되기를 이메일을 보냈다. 그 이메일은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진한테 보낸 거고요. 자, 임원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리모트 워크, 즉 원격 근무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당장 출근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자, 만약에 누군가가 리모트 워크, 원격 근무를 하고 싶다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오피스에 와서 가장 최소한 적어도 40시간은 그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격 근무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이면요. 일주일에 우리가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따라서 법정 근무 시간이 8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일단 네가 그 오피스에서 법정 근무 시간을 다 끝내고 그리고 더 일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원격 근무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미니멈이라는 것은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8시간은 오피스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못했는데요. 아니면 테슬라를 떠나라. 이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레스다, 적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40시간 그 오피스에 나와서 일해도 지금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시간이다라고 머스크가 이메일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상하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하이 쪽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끼치면서 공장 안에서 생활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코비드 프리벤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12시간씩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그런 공장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공장 안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생활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근무 조건이 형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겹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임원진이 아예 그냥 원격 근무를 하면 되겠는가? 오피스에 출근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 이 그 기사를 읽어보고 생각난 거는요, 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진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만만치 않은 보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흥미진진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반도체 관련된 소식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이 두 종목이 탑픽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견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엔비디아, 온 세미컨덕터 두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티커를 불러드리면 엔비디아는 NVDA고요. 온 세미컨덕터는 ON입니다. 이 두 종목이 탑 세미컨덕터 스톡이다. 탑픽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투자한다면 이 두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투자은행에서 찝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ntinued Growth,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성장이 계속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지금 전기화되고 있다.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전기차가 앞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게 되면 이 두 종목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클라우드에 관계되는 것은 이제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이 온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이런 장밋빛 미래를 설명해 주고 있는 전문가는 애널리스트 비벡 아리아고요. 비벡 아리아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있죠.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이요. 지금 가장 그 수혜주다. 커다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어디에 관해서 그러냐면 앞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넘어갈 텐데 이쪽으로 이제 클라우드의 활성화가 되면 엔비디아, AMD, 마벨 이렇게 세 종목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그리고 ADI, NXP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이 있는데요. 이 세 종목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쪽은 이제 오토 엑스포저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변화를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기업이 3개가 발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총 6개의 기업이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탑픽을 뽑으라면 단연 엔비디아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다. 이 두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두 종목은 엔드 마켓을 서브한다. 엔드 마켓은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가장 끝에 있다는 시장은 그 의미는 이제 소비자랑 정점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나고 컨텐츠의 성장이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 동력이 굉장히 회복력, 탄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AI 그리고 하이엔드 그 가장 위에 있는 산업재, EV는 이제 전기차죠. 그뿐만 아니라 발전된 그 형태의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얘기하죠. 그리고 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이 두 종목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아리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멀티플 그리고 프리미엄도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성장률과 비교를 해야 이 멀티플의 그 존재가 좀 돋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성장률을 보면 일단 23%, 13% 정도 year over year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여기서 23%는 엔비디아,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온 컨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닝도 굉장히 성장 추세가 좋은데요. 엔비디아는 25%의 EPS 성장률,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는 18%나 EPS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좋죠. 25% 정도 두 기업 모두 건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멀티플이 20배, 17배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트레일링 12months는 아니고요. 포워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 17배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20배는 엔비디아, 17배는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물론 PER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고립된 거잖아요. 따라서 PER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바텀을 찍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이 두 종목이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다른 섹터에 비해서 강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은 이제 멀티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얼, 산업재라든지 IT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요. 현재 렐러티브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성장률도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캐탈리스트가 보이고 있다. 어떤 캐탈리스트가 보이고 있냐면 이 호재는요. 차이나가 이제 록다운을 끊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중국 쪽에서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락다운이 일어나면서 가장 많은 좀 그 방해를 받았던 섹터가 반도체죠. 따라서 반대로 이제 이 차이나 쪽의 규제가 완화가 되고 좀 코비드 바이러스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찾아온다면 반도체가 다시 이제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리에너자이즈라고 써 있거든요. 기운을 다시 낼 것이다. 에너지를 다시 받아서 이 섹터로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기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투자 기관인 모간 스탠리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는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해라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빅테크 기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리스크가 있다. 그 어떤 리스크냐면요. 경제가 다운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가 경계 침체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경제가 침체할 리스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 역대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맴돌고 있다. 호보라는 것은 이제 빙빙 맴도는 걸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연준에서는 레이트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기준금리가 상승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간 스탠리에서도요, 그들이 생각하는 리세션의 확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35%까지 지금 끌어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원래 2022년 초만 해도, 그러니까 한 4, 5계절 전만 해도 이 모간 스탠리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5%에 불과하다라고 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35%까지 가능성이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환경에서 슬로잉 이코노믹 그로스,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더 그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 뱅크가 얘기하기를, 즉 모간 스탠리가 얘기하기로는요,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어떤 쪽에 이 기회가 남아 있냐면, 너무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을 좋다고 추천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래 가고 있던 목표 주가까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또한 에비타 수익에 대한 전망치도 소폭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블루칩이라는 것은 우량주를 얘기하거든요. 테크놀로지 쪽의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알파벳, 세 종목을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데, 모두 대부분 다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수익도 예전만큼 나오지 못할 거라고 전망을 약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세 종목은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YTD로, 즉 1월 달부터 지금까지 27.9%나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42.4%가 빠졌습니다. 마지막 알파벳도 21.5%의 주가 하락을 지금까지 보여왔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간 스탠리가 보기로는요, 성장의 그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거죠. 특히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가지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앞으로 한 32%, 46%, 55%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32%는 알파벳, 아마존 같은 경우는 46%,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는 55%나 주가의 상승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데, 이 계산은요, 지금 화요일 날 그 주식시장이 마감됐을 때의 그 가격, 종가랑,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 가지고 있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프라이스 타겟을 비교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기업들의 주가는요,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2023년 에비타를 기준으로 하면 멀티플이 10배, 12배, 7배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에비타라는 것은 순이익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순이익보다는 약간 그 규모가 큽니다. 왜냐면 여기서 에비타에서 2는 어닝이거든요. 어닝이 이제 순이익이죠. 근데 순이익인데 before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기 전에, 여기에 I라는 것은 이제 인터레스트를 얘기하거든요. 이자라든지 텍스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러한 비용을 빼기 전에 순이익을 에비타라 그러는데, 이 에비타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지금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멀티플이 많이 떨어진 것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공포감이 너무나 확산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브라이언 노웍이라는 전문가가 지금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할 때 이 투자자들이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 이들이 다시 우량한 기업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조금이라도 이제 사라지면, 따라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만, 만약에 조금 있다 전쟁이라도 종식이 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꺾이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투자자들이 돌아올 곳이 바로 이 메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컨슈머들, 소비자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때 메가테크 기업들이 가장 좋은 주가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앞으로 리세션에 대한,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된다면 아마도 투자 자금이 가장 먼저 메가테크 기업들로 몰릴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 자금을 옮겨야 되는 곳이 우량 테크 기업이다, 이러한 그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리세션이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들이 세 가지의 스트래티지, 전략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거든요. 자, 과연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은지 그들의 조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세션에 대한 그 열기가 지금 히팅업 되고 있다는 것은 뜨거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 그 베테랑들은요, 플라그라는 것은 이제 깃발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그런 위험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투자 기관 중에 하나인 모간 스탠리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망 중에 베이스 케이스라는 것은 그 가장 주류의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류의 전망은 리세션은 아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올 확률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30%, 35% 정도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간 스탠리거든요. 하지만 베어 케이스에는 들어간다. 따라서 지금보다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모간 스탠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간 스탠리의 베어 케이스에 리세션, 경기 침체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리스크가 최근 들어서 정말 좀 많은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연초만 해도 5%에 불과했던 그 가능성이 이제는 30%를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말할 필요도 없다. 뭐를 말할 필요가 없냐면 엄청나게 많은 좀 쇼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충격이 계속해서 경기를 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좀 공포감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12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발표된 레포트에 따르면 모간 스탠리의 레포트에 따르면 점점 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베테랑 중에 한 명인 에드 야르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4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30%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이 가능성을 40%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전문가가 나옵니다. 시티그룹을 이끌고 있는 CEO인 제인 프레이저가 나오는데 이분은 CNBC에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확신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일단 미국은 모르겠고 유럽은 리세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럽 쪽은 리세션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 불안한 상태에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전문가들의 조언이 좀 굉장히 절실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 가지의 조언을 이 기사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조언, buy these three sector니까 세 가지의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해라. 이러한 그 조언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조언, 세 번째 조언은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요. 참을성을 발휘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좀 현금을 좀 쥐고 있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한번 그 리세션에 빠지게 되면 1년 넘게 계속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베어 마켓이 1년 넘게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현금을 소모하지 말고 계속해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마음의 안정도 취하고 결국 조금 더 빠졌을 때 주가가 한 30%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베어 마켓은 30% 이상의 손실을 안겨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조언은 뭐냐면요. 그레이드 본드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채권은 보통 이제 안전 자산이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거기에는 이제 정크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일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리세션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채권이라고 다 똑같은 채권은 아니고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한 리세션의 대비책이다. 이렇게 세 번째 조언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볼 사항은요. 첫 번째 조언입니다. 첫 번째 조언은 이 세 가지의 섹터에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죠.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모간 스탠리에서 지금 권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섹터는요. 헬스케어, 유틸리티, 세 번째는 리츠입니다. 리얼 에스테이트죠. 자, 부동산 주식.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그 추천 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스케어를 추천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그 오버럴 마켓에 비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비해서 헬스케어의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앤세일 하고 있는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하방 압력은 다른 데보다 좀 적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디펜시브 섹터, 헬스케어는 보통 디펜시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인데 거기에다 디스카운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면 많은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간 스탠리가 어떠한 헬스케어를 추천해주고 있냐면요, 라지캡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그 헬스케어라고 해도 작은 주식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좀 저렴하고 거기에다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헬스케어에 투자를 하면 안전하게 리세션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예전에 우리가 이혜진 대표님과 그 인터뷰를 할 때 추천받은 주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가총액도 높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다 배당률까지 뛰어난 2가지 바이오 주식이 있는데 하나는 멀크죠. 두 번째는 PFE, 파이저입니다. 이렇게 두 기업을 보시면요, 일단 디비던드가 중요할 텐데 배당률을 보니까 둘 다 지금 포워드로 보면 3%를 넘어가는 굉장히 건강한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멀크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파이저 같은 경우는 3.02%의 배당을 우리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배당에 투자하면서 조금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수가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PE 레이시오가 멀크 같은 경우는 16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12.4배입니다. 그리고 파이저는 더 좋은데요. 11배, 7개까지 좀 하락을 한 상태다. 따라서 두 종목 모두 PEG 레이시오가 0.09, 0.07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PEG라는 것은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성장률 대비 굉장히 좋은 멀티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종목 모두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멀크가 28%, 5%, 100%, 23%는 파이저죠. 따라서 이 두 종목, 좀 시가총액이 큰 이런 바이오 종목, 파라수티칼이죠. 제약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방어적인 그런 투자의 계획을 우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섹터는 리얼 에스테이트입니다. 즉 부동산인데 우리가 리츠라고 부르죠. 자,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42%나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치는 지금 미국 시장을 16%나 오히려 초과 달성한 거다. 따라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섹터가 바로 리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이 섹터 리츠를 추천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어닝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그 바이오 종목하고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랑 마찬가지로 배당이 꾸준하게 지급된다는 점이 하나의 투자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리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팽창된다면 앞으로 그 렌트비라든지 그 월세죠. 그리고 주택의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츠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이 편승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에서 확인했듯이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침체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이 부분 역시도 손실을 좀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섹터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는 이미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간 스탠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틸리티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떨어지는 것이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방어주, 그야말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원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원료 가격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프라이스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재반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틸리티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뭐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원유 가격이 올라가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틸리티 가격도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그죠? 왜냐하면 경기 지금 침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짜로 온다면 부동산이나 유틸리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헬스케어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리세션이 좀 오지 않고 이대로 좀 회복하는 기미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 정도에요, 미준으로 블로거 한 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최고의 블로거 중에 한 명인 버틀란드라는 투자자를 미준에 초대해서 한 종목에 대한 정말 세밀한 분석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때 버틀란드가 추천해줬던 성장주의 이름이 바로 UiPath인데요. 그 UiPath가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UiPath의 어닝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분기의 논갭 EPS가 마이너스 0.03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논갭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3센트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06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선전하면서 마이너스 0.03, 따라서 적자폭을 많이 줄였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매출을 보시면 245.07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밀리언이죠. 자, 31.6%라는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를 19.7 밀리언 정도 초과적으로 달성했다. 따라서 어닝도 굉장히 좋고 매출도 무난한 숫자가 나오면서 뭐 성공적인 어닝 결과 발표를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자, 이번에는 ARR, 중요한 숫자죠. ARR은요, Annual Recurring Revenue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반복 매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그 시간에 버틀란드한테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1 빌리언 가까이 지금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수치는요,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50% 정도 성장을 했다. 따라서 반복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 달러 베이스 넷 리텐션 레이트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버틀란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지난 그 1년 전에 있었던 그 고객들 중에 만약에 100명의 고객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20명 정도는 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80명만 계속 남아있다면 이 80명이 작년에 만들어냈던 매출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더 만들어냈는지, 이 매출을 우리가 달러 베이스 넷 리텐션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138%라는 굉장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탈락한 고객까지 감안하면 정말 좋은 숫자거든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138%의 달러 베이스 넷 리텐션 레이트를 보이는 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좋은 수치를 이번에도 발표를 했고요. 자, 갭 그로스 마진, 즉 총이익률이 나오는데 82%라는 굉장한 숫자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소프트 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의 좀 총수익률은 대부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2%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2분기의 아웃룩 전망치를 보면요, 일단 가이던스 매출을 보시면 229 밀리언에서 231입니다. 컨센서스가 229.46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이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1년의 전체 아웃룩을 보면요, 매출이 1085 밀리언이라는 것은 1.085 빌리언이죠. 그리고 0.185 빌리언에서 1.090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컨센서스는 1.08입니다. 따라서 1년 전체의 그 매출의 아웃룩을 봐도 지금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가이던스도 이번에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논갭 오퍼레이팅 인컴이 나오죠. 오퍼레이팅 인컴이라는 것은 순이익 바로 위에 있는 영업이익이잖아요. 이 영업순이익이 10에서 15 밀리언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적어도 오퍼레이팅 인컴은 이제 올해부터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요, 조만간 순이익 역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지금 UiPath의 주가가 6.65% 정도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에는 아이온큐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아이온큐의 주가가 8%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인사이더가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나오거든요. 자, 인사이더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지금 이번에 디스클로즈라는 것을 발표를 했다. 뭐를 발표했냐면요. 17.1 밀리언 쉐어니까 지금 금액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7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번에 판매를 했는데 누가 판매했냐면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션입니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션이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 아이온큐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번에 주식을 좀 많이 정리했기 때문에 17.1 밀리언이면 굉장히 좀 큰 숫자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한 10% 이상을 이번에 좀 판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13%, 14%를 이번에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션이 이번에 292만 2천 주를 팔았군요. 그래서 300만 주 가까이 팔았고요. 판매된 그 매도 가격은 5달러 48센트에서 6달러 12센트 정도 그 사이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의 주가가 조금 반등을 보였었습니다. 1분기 그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의외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줄였다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아이온큐의 내부자 주식 매도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올해 5월 달 들어서 이 내부자들의 주식 매수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부터 내부자는요,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될 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두워 보인다. 이렇게 좀 비관적인 회사의 미래가 보일 때도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좀 커다란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뭐 집을 새로 산다거나 새로 자동차를 뽑을 일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매도하는 경우는 매수보다는 항상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2022년 5월달 들어서는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수가 거의 이제 비등해졌다. 따라서 매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만 잔뜩 안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nsider buying ramped up in May, hitting the highest level in more than 2 years. Robert Frank here now with a look at the biggest buyers and what it could signal for stocks. Robert? Well, Kelly, remember last year, insiders sold a record $170 billion worth of stock, but the tide may have turned in May. They actually bought $1 billion in stock. Nearly 1,300 company insiders were buyers. That was the highest number since March of 2020. The number of buyer and sellers now roughly 1-to-1. Normally, there are 4 times as many sellers as buyers. Analysts at JP Morgan saying, quote, corporate insiders are holding a non-consensus view across all sectors and are actively buying the dip. Now, a lot of the buying has actually been in tech and telecoms. Coinbase co-founder and director Frederick Ursam bought $77 million of Coinbase stock. That stock's up 30% from its May lows. Spotify CEO Daniel Ek, he bought $50 million of his own stock. And Shopify getting a vote of confidence from its own CEO, who bought $10 million worth of that stock. Best Buy Chairman Emeritus Richard Schultz also buying $20 million of BBY. That stock up about 10% from its May lows. Now, on a dollar basis, the buying is still about half the levels we saw back in March of 2020. But Kelly, insiders tend to be a pretty good signal of where the market is sort of near the top and near the bottom. They certainly called it right back in March of 2020. So
we'll see here. Yeah, everyone who was upset they missed the sales last year, well, here's your chance to buy if you want to follow them now. Robert, That's right. thanks very much.